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절규. 여보, 도망쳐. 지금 당장. 68세 할머니가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5년간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낸 충격적인 인생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영숙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 40년 함께 키운 자식들, 함께 견뎌낸 가난한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어요. 사고로 인해 시신 상태가 좋지 않다며 밀봉 안치를 권하는 장례식장 직원들. 영숙은 마지막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흰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큰아들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빠 금방 떠났고, 둘째 민정은 시댁 눈치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숙은 혼자 남겨졌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태호의 영정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모셨습니다. 45살 때 찍은 사진 속 태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땀 흘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같구나.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영숙은 태호가 즐겨 입던 잠옷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는 태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고, 현관 신발장에는 그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조심스럽기로 유명한 태호가 그렇게 큰 사고를 낼 리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고 당일 아침, 태호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뭔가 생기면 절대 집에 혼자 있지 마. 그때는 그냥 걱정이 많은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태호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도, 너무 서둘러 진행된 장례도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새벽,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평생 함께 잤던 침대 한쪽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영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일까요? 하지만 곧 더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도망쳐.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히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그 낮고 굵은 음성,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를 어떻게 못 알아듣겠어요. 당신이야?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은 조용했어요. 복도 끝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그리워서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영숙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우편함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 새벽에 우편물이 올 리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우편함을 열자 조그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안경을 쓰고 쪽지를 살펴봤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아있다. 믿어줘. 태호. 분명히 태호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그 글씨체. 영숙은 태호가 쓴 수많은 편지와 메모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믿어줘의 어받침을 살짝 삐뚤게 쓰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태호가 살아있다고. 영숙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고 장례도 치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2대가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에 왜 저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을까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으스스한 분위기가 났거든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지? 혹시 나를 찾는 건 아닐까? 영숙은 급히 불을 껐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들어 영숙의 집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쪽지를 다시 읽어본 영숙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태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믿어보자.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영숙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태호와 찍은 사진 한 장. 더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4시 영숙은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수상한 남자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분 후 영숙은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영숙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더 큰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것은 분명 태호였습니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그 특유의 구부정한 어깨와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야? 영숙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영숙의 어깨를 감쌌어요.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수염을 깎지 않아 거칠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태호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죽었다고 했는데. 장례까지 치렀잖아.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죽은 척해야만 했어. 그래야 너와 아이들이 안전했거든.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왜 이런 일을 해야 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태호는 주변을 살피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공원을 벗어나 이른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태호의 모습이 영숙에게는 낯설었어요. 평생 성실하고 소심하기만 했던 남편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24시간 찜질방에 도착한 후 태호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난 5년간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 태호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5년 전부터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시청 공무원 김정수의 뒤처리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어요. 서류를 나르고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점점 일의 규모가 커졌어요. 김정수는 건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돈을 세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을 했어? 위험한 줄 알면서. 태호는 쓰라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대학교 등록금이 모자라서 휴학하려고 했잖아. 그때 김정수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했어. 조건은 간단한 심부름뿐이라고 했고. 영숙은 기억났어요. 5년 전 큰아들 민호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던 시절을 말이에요. 갑자기 태호가 돈을 구해왔을 때는 그저 어디선가 빌려온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정수는 점점 더 위험한 일을 시켰고 태호가 거부하려 하자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들 사진 봤지? 예쁜 며느리, 귀여운 손자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5년 동안 그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정수가 태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어요. 시장 후보 박철민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고 그 대신 특정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는 장부가 있어. 지난 5년간의 모든 돈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김정수와 나눈 대화도 몰래 녹음해뒀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김정수가 눈치챈 거야.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교통사고를 꾸몄어. 다행히 미리 알아채고 시체 안치소 직원과 짜고 가짜 시신으로 바꿔치기 했지. 태호의 설명을 들은 영숙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모든 게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증거를 경찰에 넘겨서 김정수와 그놈들을 다 잡을 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위험해. 함께 숨어 있어야 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 싸워야 할 동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김정수의 부하들은 이미 찜질방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찜질방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태호는 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뒷문으로 나가자. 빨리. 두 사람은 조용히 찜질방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찜질방 앞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태호는 영숙의 손을 이끌고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없는 영숙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당신, 이게 정말 현실이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자. 거기가 가장 안전해.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시간, 지하철역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호와 영숙은 구석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 말해줄게.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는 없어. 태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수첩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계부 같았지만 속을 펼치자 복잡한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건 김정수가 받은 모든 뇌물 내역이야. 어느 건설회사에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기록해뒀어. 영숙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호의 꼼꼼한 성격답게 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억 단위야. 그래. 김정수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았어.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위로 올려보냈고, 태호는 녹음기도 보여줬어요.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수와 나눈 대화, 박철민 시장 후보와의 거래 내용, 심지어 시청 고위 간부들의 대화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 태호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김정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태호야, 이번 일만 제대로 해주면 너희 가족 평생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면 너도 알지.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함께 고민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무서웠어. 그때였어요. 지하철역 위층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즉시 긴장했어요. 우리를 찾고 있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남자 중 한 명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영숙을 뒤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산책 나왔는데요. 뭔 일이신지. 하지만 남자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 오랜만이네요. 김 과장님이 찾고 계십니다. 순간 태호는 영숙의 손을 꽉 잡고
반대편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남자들도 뒤따라 쫓아왔어요. 빨리, 이쪽으로. 영숙은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망치는 것이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뛰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와 영숙은 간신히 전동차에 올라탔어요. 남자들은 문이 닫히는 순간 역사에 도착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전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당신, 이 사람들이 누구야? 왜 우리를 쫓는 거야? 김정수의 부하들이야. 내가 증거를 모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와 당신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영숙은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태호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숨어서 계획을 세워야 해. 하지만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우리 부부잖아.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김정수는 이미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태호와 영숙은 시내 한 모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태호는 창문 커튼을 꼼꼼히 쳐가며 밖을 살폈어요. 추격 전에 지친 영숙은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김 과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받지 마. 영숙이 말렸지만 태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태호야,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착한 아저씨 노릇은 그만두고 빨리 나와라. 김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태호는 스피커를 켜서 영숙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김정수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은 사람이 아내랑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더라. 태호야, 그 장부와 녹음기 내놓아라. 안 그러면 내 조카 지은이부터 사라진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는 막내 민정의 딸, 올해 20살이 된 대학생이었어요. 영숙이 그 무엇보다 아끼는 손녀였습니다. 지은이는 손 떼지 마라. 태호가 소리쳤지만 김정수는 계속 협박을 이어갔어요. 오늘 밤 12시 시청 앞 공원에 나와라. 장부와 녹음기를 가지고. 안 그러면 지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호는 머리를 감싸고 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야. 지은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하지만 영숙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크고 작은 시련들을 모두 견뎠던 그녀였거든요. 당신, 포기하면 안 돼. 방법이 있을 거야. 영숙은 태호가 보여준 증거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장부에 적힌 내용들, 녹음기 안의 대화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정수가 경찰서에도 사람을 심어뒀어. 경찰 간부 중에 김민수라는 놈이 있는데 걔가 김정수 편이야. 영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도 함정을 파는 거야. 어떻게? 영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젊었을 때 동네 부녀회장을 하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왔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가짜 장부를 만드는 거야. 진짜는 따로 숨겨두고 가짜를 주면서 김정수를 속이는 거지. 태호는 아내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 만약 들키면.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안 들어왔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 영숙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수의 협박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민정아,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 그리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영숙이 전화를 끊자마자 태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늘 밤 가야 해. 하지만 영숙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당신,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먼저 경찰서에 가는 거야. 어느 경찰서? 김민수가 있는데.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동네 파출소 박상현 순경 있잖아. 그 사람은 믿을만해. 우리 지은이 중학교 때 길을 잃었을 때도 새벽까지 찾아준 착한 사람이야. 태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경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어요. 김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김민수는 이미 박순경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박순경, 오늘 수상한 부부가 찾아갈 텐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은 정신병자들이야. 박순경은 의아해했지만 상급자의 말이라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태호와 영숙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박순경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태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박순경은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시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요? 영숙은 답답했습니다. 왜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순경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증거도 있고. 하지만 박순경은 이미 김민수에게 세뇌당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태호와 영숙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박순경이 뒤쪽으로 들어간 사이 태호는 불안해했어요. 뭔가 이상해. 평소 박순경 같지 않아. 그때 태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도 내 편이다. 오늘 밤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지은이는 물론 영숙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수. 영숙은 문자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이 이런 협박을 받다니 말도 안 됐어요. 당신, 이제 정말 끝장을 내자.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태호는 아내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영숙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11시, 시청 앞 공원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벤치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태호와 영숙은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각 12시 검은 승용차 세대가 공원 앞에 멈췄어요. 김정수가 부하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정수는 평범해 보이는 공무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태호, 나와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김정수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계획대로 하자. 당신이 먼저 박순경한테 신호를 보내. 영숙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박순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박순경은 김민수의 거짓말을 깨닫고 영숙의 편에 서기로 했어요. 태호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가짜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있다, 김정수. 김정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장부와 녹음기 모두 내놓아라. 태호는 조금씩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때 김정수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태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가짜야. 남자가 태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태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어디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해. 김정수가 다가와 태호를 발로 찼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아, 그만해. 영숙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김정수는 놀라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오, 부인도 왔네. 잘 됐다. 둘 다 처리하면 되겠군.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몰래 준비해온 진짜 녹음기를 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정수, 당신이 5년간 받은 뇌물이 모두 여기 녹음되어 있어. 김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때 공원 곳곳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박순경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김정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다. 김정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하지만 영숙이 들고 있던 녹음기에서는 김정수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박철민에게 10억을 건네주고 재개발 승인을 받아와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김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가 된 것이었어요. 체포하십시오. 박순경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김정수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김정수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놓아줘. 이건 조작이라고. 하지만 태호가 가지고 있던 장부와 추가 녹음 파일들이 공개되자 김정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태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상처가 났지만 그의 눈빛은 마침내 평안해 보였습니다. 끝났어,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정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청 뇌물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태호가 수집한 장부와 녹음 파일들은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김정수만의 범죄가 아니라 시청 고위 간부들, 건설업체 사장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구조가 드러나 있었어요. 시장 후보였던 박철민도 급히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태호가 녹음한 대화에서 그가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검찰청에서 태호와 영숙을 불러 조사했을 때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태호 씨, 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검사의 말에 태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5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호 씨는 협박에 의한 강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수집하셨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귀감입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진작 말했어야지. 태호도 영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며칠 후 김정수와 관련자들의 구속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시청 부시장까지 연루되어 대규모 인사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건설업체 사장 3명과 시의원 2명도 구속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손녀 지은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김정수가 체포되면서 지은이를 감시하던 부하들도 모두 검거되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무서웠어요. 지은이가 영숙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꼭 안으며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정과 민호도 부모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호는 자식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일을 하셨구나. 민호가 말했을 때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처음에 욕심을 냈던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잘못된 길이었어. 하지만 영숙은 남편을 감쌌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용기를 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언론에서는 태호를 용기 있는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태호에게는 가족의 이해와 용서가 더 소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태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태호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영숙의 부름에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지난 5년간 짊어지고 있던 그늘이 사라져 있었어요. 밥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영숙의 물음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어.
태호는 거실로 가서 자신의 영정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 사진을 걸었어요. 지은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로.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태호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어요. 태호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한동안 못 봤네. 어르신들의 물음에 태호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좀 바빴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나오겠습니다. 영숙도 오랜만에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웃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숙 씨, 많이 힘드셨죠? 이제 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웃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태호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김정수 일당의 선고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전 시청 과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구속된 건설업체 사장들과 시의원들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던 태호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영숙은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부부니까 당연한 거죠. 평생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태호와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5년 만에 함께하는 장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영숙의 물음에 태호가 답했어요. 김치찌개 어때? 지은이가 좋아하잖아. 그래요. 오늘 저녁에 아이들 불러서 다 같이 먹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의 일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태호가 말했어요. 여보,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숨기면 안 된다는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고민해야 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둘러앉은 식탁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이번에 배웠거든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의 신뢰와 용기는 어떤 악도 무너뜨릴 수 있어. 지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니까요.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어요.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숙과 태호는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당신,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요. 태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하자. 서로에게 비밀 없이 정직하게.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해처럼 태호와 영숙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